오늘은 한글날 573도를 앞두고 우리말 뿌리와 어원 그리고 그 말의 쓰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 있게 오랜 동안 연구를 해오신 최세임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임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세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름도 우리말인가요? 순? 네, 이름은 우리말로 아버지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새롭다 할 때 새에다가요, 네. 힘내라 할 때 힘입니다. 그래서 항상 힘이 빠지는 시기가 많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네. 그래서 새 힘을 항상 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이름을 지어서 뜻은 굉장히 좋은데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자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네. 제 이름을 이렇게 말로 불러줬을 때 한 번에 알아듣고 받아 적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임이라는 이름으로 주목도 많이 받았지만 사실은 불편한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제 자식들의 이름을 순수한 우리말로 짓지 못하고요. 돌림자를 써서 지은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우리말의 뿌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그랬는데, 예. 또 쓰임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하시고, 또 많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좌도 진행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강좌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좀 오셨었죠? 네, 제가 여주신문에 우리말의 뜻을 푸는 글을 꽤 여러 번에 걸쳐서 연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시고요. 우리말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셔갖고요. 동네에서 한 10분 정도 모여서, 함께 구세군 1층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 9개월 정도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한글날인데 최세임 선생님을 모셨는지에 대해서 좀 시청자들께서 예. 이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예. 미리 말씀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글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이번 올해가 이제 573돌 한글날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한글날의 유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네, 한글날은요 1926년도에 조선어 학회의 전신인 조선어 연구회와 신민사가 공동으로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 두 해 동안은요, 각야날이라고 부르다가요, 1928년 주시경 선생님이 훈민정음을 한글로 고쳐 부르시게 되면서 각야날을 한글날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0년도에요, 훈민정음이 다시 책이 재발견되면서요, 훈민정음 반포일이 음력으로 9월 초순이다.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서요. 초순인 맨 마지막 날인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날 양력으로 환산을 해서 10월 9일이 되게 된 것입니다. 초순 9월 옛말로 하면 9월 음력 9월 상순. 예, 그렇죠. 초순 그래서 이제 초순이니까 끝에 날을 다 잡았다. 예, 그렇습니다. 또 조선왕조실록에는 또 9월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음력 9월 29일로? 예, 그게 달력이 예. 좀 달라서 환산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날짜 계산하는 방법이 방식이 그래서 창제 북한에서는 조선글날이라고 해서 네. 한글 창제일을 기념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네. 남한에서는 반포일을 기준으로 해서 기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발명자가 처음 만들어 놓고 언제 그것이 완성되었다라고 스스로 기록해 놓기 전에는요, 정확한 날짜를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포를 했다 하더라도요, 사용한 달력이 달랐기 때문에 오늘날과 이렇게 날짜 계산이 어느 정도 오차가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데 북한은 그러면 우리처럼 북한도 우리하고 같은 날짜를 쓰고 있나요? 아니, 1월 15일인가요? 창제일을 기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 우리랑은 다릅니다. 예. 예. 우선 그것도 좀 이렇게 통일될 시킬 필요가 있겠네요.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면서요. 서로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다른 날을 기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제 각야날로 다 불렀다. 네, 그렇습니다. 각야날 물론 이제 지금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각야날로 왜 각야날이라고 했을까요?
그 훈민정음을 가지고 공부를 많은 사람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네. 발음 방법 글자를 익히기 위해서 그 각야 이런 식으로 그 발음을 이렇게 노래를 불러가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각야글이라고 그 쉽게 부르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한자어로 된 이름을 사용하기보다는 우리말을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당시에 강했었는가 봐요. 근데 각야글이라고 하면 좀 품위가 없어 보이고 좋은 이름을 정해야 되겠다 해서 주식경 선생님이 그 우리말의 한이요. 한가득, 한아름, 한꺼번, 그다음에 한가운데, 한창 이런 말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요. 많다, 크다의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큰 글자 이런 의미에서 한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세종께서 그 창제를 하시고 이름을 짓기로는 훈민정음이라고 짓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근데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자 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글을 공부하시고 그것을 이제 조선어를 지키려고 했던 당시 분들은 우리말로 좀 바꾸고 싶어 했던 모양인데요. 혹시 기자님은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풀이를 했을 때 어떻게 알고 계시죠? 보통 일반적으로 풀이했을 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백성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정음이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훈민이라고 하는 말이 좀 봉건적인 냄새가 너무 강해서요. 좀 그렇게 오늘날 쓰기는 좀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한데요. 그 책으로 된 훈민정음을 읽어보면은요. 그 내용에 보면, 우리 글자는 아설순치후, 그래서 어금니 소리, 혀소리, 입술 소리, 입소리, 목구멍 소리 5가지 소리로 구성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우리말의 특징이 아주 명확하고 훈민정음의 그 정이라고 하는 말의 그 글자의 뜻에 아주 부합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정을 옥편에서 찾아보면 바르다, 그다음에 순수하다, 정당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요. 순수하다. 그다음에 으뜸 간다. 근본이 되는 것. 그리고 끝에 가면 5가지. 그 선거할 때 그 발을 정자를 써서 숫자를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런 3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순수하다. 그다음에 으뜸 혹은 근본이 된다. 5. 그 훈민정음 내용을 보면은요. 이 야설순치후 5가지 소리가 정자의 오라고 하는 그 개념하고 일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역에서 획을 하나를 더 붙여서 키읔을 만들면 거기에 기운이 더해졌다 이런 창제 원리가 훈민정음에 있거든요. 그러면 5가지 기본이 되는 근본이 되는 그 소리에서 다른 것들을 이렇게 파생시켜서 만든 글자가 우리 글자입니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28글자를 당시에 만드셨다고 하지만 사실 훈민정음이라는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설순치후 5가지의 그 초성과 그다음에 중성은 사실은 10개가 아니고 3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래아와 의이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중성을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성은 종성은 초성을 다시 가져다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창제 원리를 본다라고 하면은요,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뜻을 그 정자가 중의적인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5가지의 순수한 소리, 순수하고 근본이 되는 소리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큰 글이라고 하는 뜻의 한글보다는 정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세종께서 지으신 대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말의 특징을 가장 잘 살려서 쓰는 일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작권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발명자가 정음이라고 했는데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함부로 바꿔서 사용할 것도 사실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저같이 이제 정음이라는 말을 쓰자라고 하는 주장도 오늘날 같이 한글로 많이 사용하는 시절에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을 한 번쯤 제대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한글을 배울 때 우선 글씨를 직접 배우면서 접하지 그 원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이 뭐 한글날 앞둔 이런 예, 때 예, 아니면은 예, 다뤄볼 기회가 예, 별로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대로 저도 개인적으로다가는 훈민정음의 날이라고 해야 되지 않냐라는 예, 예. 데는 저도 공감합니다. 뭐 저작권 예, 문제도 예. 있지만 원래 만드는 사람의 의도가 있는 거니까 예, 예. 그 의도가 반영돼야 되고 전 또 개인적으로 한글날도 사실 불만이에요. 네. 굳이 예를 들어서 그 다른 분들 뭐 4월 초 파일에서 음력 4월 8일에서 아니면 뭐 단어 다 음력 사용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굳이 이거를 양력으로 변환을 시켜서 네. 날짜로 환산까지 계산까지 해가지고 네. 굳이 양력으로 지내야 될 필요가 있냐. 예, 다양한 의견이 네. 있을 수 있고요. 네. 그 의견의 그 근거가 뚜렷하면 그것을 그 근거로 그 주장으로서 그 인정을 하고 그거의 장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한글이란 말은 결국 나중에 생긴 거고. 예, 근데 예.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아레아나 이런 거는 보면 한 1910년대까지도 이렇게 쓰였죠. 쓰였었던 예, 예, 것 예. 같아요. 보면은 그 기미 독립 그 선언서라든지 예, 뭐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부분적으로 쓰였었던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저희에게 이제 소중한 글인데 지금 우리에게 이제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는 그 당시 백성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던 것 무엇을 나눠주려고 했을까요? 네, 그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고 언해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서문에 보면 그 동일하게 그 세종께서 지으신 훈민정음 한 다음에 이런 오늘날 말로 좀 바꿔서 설명을 하면 그 풀이를 읽어드리면은요,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는 서로 맞지 않는다. 이런 까닭으로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어도 제 뜻을 글자에 실어 펴지 못하는 놈이 많다. 내 이를 어여삐 여겨서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기 편하게 할 따름이다.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표면상으로는요, 글자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사회적으로 낭비가 심하냐. 그러니 그 양반들이 한자를 쓰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글자를 통해서 이런 문화적 혜택을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으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이 정도로 쓰셨는데요. 근데 거기에 숨은 뜻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거기에 숨은 뜻은요. 글자가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세종께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것을 백성들한테 나눠주시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날 학교에 가면 수학을 굉장히 많이 배우는데요. 수학은 수학적 표현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아니고요. 근데 이러한 수학적 표현이 가득한 언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쉽고 빠르게 논리적으로 수학적 논리를 펴나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매일 컴퓨터를 사용을 하는데요. 컴퓨터에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미리 적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보면 사람이 머리로서 할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일을 순식간에 해내거든요.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글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을 단순히 담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의 힘을 더욱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자를 사용하지 못하고 조선말, 한국말만 사용하던 대부분의 민중들에게 아주 큰 일을 할 수 있는 큰 도구를 손에 쥐어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글자가 없으니까 말을 멀리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사람들한테 전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편리함도에도 차이도 있지만 정보 습득의 차이로 인해서 이 사회적 사람들의 이 차이, 양반과 일반 평민들의 차이가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그게 엄청난 불평등함으로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종께서는 이러한 문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치적, 문화적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하셨던 것이 크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당시의 세종은 전제 왕조의 군주셨지만, 오늘날로 따지면,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했던 그런 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가 세종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전달해 주시는 그런 큰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정치 사회적 그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하셨다는 측면도 있다. 세종께서 한글을 훈민정음을 만드실 때 오늘날 같은 전자 시대에 사용할 거라고는 전혀 상상치 못하고 만들었을 테지만 어쨌든 오늘날 같은 이런 정보화 사회에 한글이 굉장히 딱 맞아 떨어지는 아주 좋은 편리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 그러면 요즘 이러한 그 세종이 어떤 저희에게 주려고 했던 정보 불균형 해소라든지 어떤 민주적인 그런 사회를 했다라면 이러한 세종의 뜻을 우리가 잘 만드신 거니 진짜 잘 만드신 거니 잘 써야 되는데 이런 세종의 뜻을 살리는 것 우리가 오늘날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조선시대, 삼국시대부터 한자가 전래되면서부터 한자만을 사용하고 그것이 약간 불편하니까 이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는 했었는데요. 그래도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한자를 중심으로 해서, 삶을 영위를 해왔고 세상을 조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자, 중국말을 적기 위한 한자와 우리말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겨나는 오해와, 뜻을 제대로 전달되지 못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큰 것은요, 중국 사람이 세상을 보던 시각과 한국 사람이 세상을 보는 시각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보는 다른 세상을 한자를 가지고 적으려고 하다 보니, 조선시대 성리학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중국 사람의 세계관도 아니고 조선 사람의 세계관도 아닌 어정쩡한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날도 논어 맹자 이런 거를 가지고 뜻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지 못해서 분란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한자를 사용하지 못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순수한 우리말을 가지고 세상을 더듬어서 살아왔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국적인 세계관이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심으로 인해서 글자에 비로소 고스란히 담길 수 있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훈민정음을 보면, 글자가 사용하기 편리하고 과학적이다, 배우기가 쉽다, 이런 것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 글자를 통해서 담겨 있는 한국 사람의 세계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가진 세계관이 담겨 있는 한글을 통해서 오늘날 한국 사람만의 세계관을 우리말을 통해서 이렇게 전 세계 우리의 생각을 또렷하게 하고 전 세계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가는 것이 세종의 뜻을 제대로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부모가 되면 자녀분들을 가르치기도 하시겠지만, 가르치는 입장에서 볼 때, 겨우 자신의 발끝을 따라오는 그런 제자는 별로 이렇게 기특하지가 않거든요. 자신이 가르쳐 준 것을 밟고 넘어서서 자신을 뛰어넘을 때, 선생님으로서, 스승으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세종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면은요, 세종대왕님의 발끝을 쫓아다니면서 칭송하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세종대왕님을 발판으로 해서, 밟고 넘어서는 그런 후세가 돼야 세종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렇고, 세계사에서도 그렇고, 훈민정음의 창제 자체는 놀라운 사건인 거는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이렇게 많이 바뀌는 어떤 지금에 와서는 그야말로 실생활 아주 이용하기 잘 쓰이고 있는데, 이제 한글날을 맞으실 때마다 남다른 감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이때만 또 한글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니까. 맞습니다. 이런 관심을 그냥 혼자서만 가지고 있었었는데요. 우리 여주에는 세종대왕께서 잠들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영릉에서 하는 한글날 기념 축제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한글이나 훈민정음과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절미를 나눠준다든가, 그 다음에
그 초콜릿으로 가나다를 적는다든가 아니면 나무나 그 나무를 깎아서 활이나 아니면 칼을 만들어서 판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한글과 관련된 알찬 축제로 그다음에 우리말에 담겨 있는 세계관이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축제로 해야 될 텐데 이름만 다른 것으로 바꿔 끼우면 뭐 오곡나루 축제도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뭐 다른 축제로도 저기 요즘에 그 가까운 장원에서 복숭아 축제를 하는데요. 거기 갖다 놔도 복숭아 축제라고 해도 될 만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종대왕의 뜻을 오늘날로서 그 오늘날 우리들의 입장으로서 재해석하고 그것을 그 바람직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축제로서 다시 거듭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말과 영어 그리고 한자어까지 다양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최세임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